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오늘 세계정부로 가는 길 3-5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러시아 내부에 있었던 그 특정한 배경에 관해서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 유대인 천국이었고 또 매국노 천국이었는데 자기 자신이 매국노인지도 모르죠. 그 비스마르크가 1870년, 71년 그 보불 전쟁 때 이른바 마르크스주의자나 좌파라고 하는 놈들은 우리가 청소니가 더 도망쳤다. 우리랑 격렬하게 싸운 사람들은 애국자들은 프랑스의 애국자들은 왕당파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난 그들을 존경한다 그랬죠. 러시아는 어땠을까요? 러시아는 애국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민중들 자체가 애국자죠 다들. 그러나 정치적인 일선에 나섰던 애국자들이 많지 않았어요. 자기가 매국노인데 매국노인지도 잘 몰랐고, 그런 환경 속에서 혁명이 벌어지는 것이고요. 그런 환경 속에서 종속되는 겁니다. 다른 세력한테.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한국은 아주 말할 것도 없고 거의 대표적인 경우인데, 프랑스도 그렇고 뭐 네덜란드도 그렇고 호주 말할 것도 없고 뭐 캐나다, 미국, 자기가 하는 짓이 매국노 짓인지를 모르죠. 윗대가리에 있는 놈들이. 러시아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망했습니다. 외부 세력에 의해서 망했다고? 아니에요. 외부 세력이 한 30% 때렸다면 내부에서 70%는 무너진 거예요. 원래 혁명이라고 그런다든가 아니면 뭐 나라를 빼앗긴다든가 뭐 하나의 왕조가 무너진다든가 뭐 공화국이 무너진다든가 주권이 강탈당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내부의 영향이 큰 거예요. 남욕하고 살아왔죠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 스스로를 좀 깨달아 봐야 되는데, 그게 러시아의 그 혁명이 일어나기 전 상황이 그대로 우리한테 도움을 줘요. 그 제정 러시아 비밀경찰 출신 러시아 내무부 장관 플레비에가 있습니다. 플레비에, 이 사람은 프리메이슨이고 자기 자신 스스로 또 친유대적인 개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러시아에서 준동하는 유대계 그 혁명가들을 때려잡고 있었어요. 이런 모순이죠. 굉장한 모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무부 장관 정도 되는 사람이 스스로 모순을 안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서부 러시아 90%, 러시아 전체의 40% 혁명가들이 모두 유대인이다. 그러면서 유대인의 위험성을 얘기하고, 오죽하면은 그 유대 단체, 세계 유대 단체 그 대표 테오도르 헤르츠를 만나갖고 1903년에 유대 활동을 러시아에서 합법화해주고, 너희들이 원하는 팔레스타인에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는데 짜르한테 그 청원을 할 테니까 테러라든가 난동 부리지 마라. 그러면서 또 뭐 자기 이익은 또 찾아갔겠죠. 그러니까 이런 정신 상태를 갖고 있었다고요. 이런 그 당시에 그 러시아의 그 수뇌부들이. 이거 간첩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뭐 매국노라고 봐야 될지 참 골치 아픈데, 이 내무부 장관 그 플레비에는 이중 간첩을 활용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쪽에서 저쪽에 넣고 저쪽에서 이쪽에 넣고, 그래서 그 유대 단체에 간첩을 넣어가지고 많이 그 조직을 흐트러뜨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러시아에서 가장 그 전위적인 그 혁명 단체가 사회주의 혁명당이라고 1901년에 성립이 돼갖고, 그 다음에 그 1902년 사회주의 혁명당 전투부대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전투부대들이 이제 엄청난 그 테러와 난동을 벌이고 살았는데, 그 사이에 끼어든 많은 사람들이 그 비밀경찰 출신이에요. 러시아 말로는 이제 오크라나라 그러잖아요. 오크라나. 제정 러시아 비밀경찰. 이 오크라나를 그대로 나중에 볼셰비키가 갖고 와서 그 비밀경찰도 만들죠. 그리고 또 똑같이 이중 간첩 활동을 또 시켜. 그러니까 본들을 배우는 거죠. 볼셰비키가 뭐든 간에 다. 자기네가 반대한다고 했던 그 반대 세력의 그 유효한 부분들을 모두 지네 갖고 오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 러시아 상황이 혁명을 일으키겠다고 하는 사람들 내부에서 비밀 경찰이 많았고요. 또 비밀 경찰 내부에도 혁명가들이 많았습니다. 되게 복잡하죠. 네, 되게 복잡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1900년부터 1917년까지 1900년부터 1917년 10월 혁명, 볼셰비키 혁명, 구테타 일어나기 전까지 한 17년 동안 그 제대로 된 정치 사상과 이념을 갖고 있던 사람은 차라리 니콜라이 2세의 삼촌, 그 강력한 그 절대 군주론을 지향했던 그 모스크바 총독 알렉산드로비치 정도가 있었고요. 그래도 국가 내부의 개혁만이 살 길이고, 그렇지 않으면 국가 내부의 개혁을 하지 않으면 외부 세력에 의해서 혁명이 벌어질 것이다. 이 길을 막아야 한다고 외쳤던 그 국무총리, 최초의 국무총리 세르게이 비테, 그리고 또 스톨리핀, 이런 사람들이 믿을만한 사람이었고, 또 러시아 멸망을 내다보면서 그 왕조를 지켜주려고 했던 그 라스푸틴이라고 하는 수도승도 명확한 세계관을 갖고 있었고, 또 니콜라이 2세는 뭐 바보니까요, 바보의 세계관을 갖고 있었죠. 그냥 민중이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알았어, 니콜라이 2세는. 왜냐하면 짜르의 그 권위가 300년간 러시아 민중 마음속에 스며들어 있었기 때문에 민중이 자기를 배반한다고 생각을 전혀 안 했거든요. 이 차르는, 니콜라이 2세는. 그러니까 뭐 세계관이 정확한 바보죠. 그 우리 시대랑 거의 똑같다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보르츠브라고 그 러시아 혁명의 셜록 홈즈라고 그래갖고 그 간첩 잡아내는데 아주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보르츠브라고. 이 사람이 레닌과 볼셰비크가 간첩이라고 처음으로 얘기한 사람이에요. 1917년 7월 7일 그 러시안 프리덤이라고 하는 잡지에다가 기고를 했단 말이에요. 레닌하고 볼셰비크는 독일의 간첩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 후에 볼셰비키가 혁명을 일으키죠. 구테타를 일으키죠. 참, 혁명이라기보다. 구테타를 일으키는데, 결국은 이제 트로츠키가 이 사람을 체포를 해버리죠.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레닌과 볼셰비키는 독일의 간첩이다. 다시 말해 독일의 돈을 받아갖고 러시아에 들어와서 러시아 그 로마노프 왕조를 무너뜨리고 맨셰비키를 제거한 다음에 자기네가 정권을 잡는 독일의 간첩들이다. 근데 여기서 독일이라는 말은 꼭 독일이라기보다 독일의 돈을 받았으니까, 독일 정보부의 돈을 받았으니까 독일의 간첩이라고 얘기했겠지만은, 레닌과 트로츠키는 또 미국의 돈을 받았잖아요. 네? 밀러 쪽으로 들어오는 돈을, 시프의 돈을, 자크 시프 팀의 돈을 받았단 말이에요. 트로츠키가. 또 레닌도 다 알고 있었고. 레닌이 나중에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나는 시프의 돈은 받았는데 독일 돈은 안 받았다고 개뻥을 치고 살았는데, 이게 다 드러났단 말이에요. 예? 1917년 10월 혁명에서 혁명 의장을 하잖아, 레닌이. 근데 독일의 간첩이라고 다 알려져 있었단 말이에요,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그러나 그대로 넘어가는 거야.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니까 코로나 예를 든다면 안소니 파우치, WHO, 가브리수스, 조 바이든, 솔직히 자기 나라 민중에 대한 간첩이잖아요. 예? 다보스 포럼의 간첩들이잖아, 죄다. 근데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저 새끼들이 왜 저렇게 백신을 맞추려고 그러고 코로나19를 퍼뜨리고 난리를 쳤는지 알고 있으면서 우리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때도 똑같았다는 소리예요. 러시아 혁명 이전에도 알고 있으면서 고개를 돌린 것 뿐이에요. 그럼 우리 잘못이지 그게 누구 잘못이냐고. 민중의 잘못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이런 거 알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자괴감이 들죠. 당당하게 러시아 내무부 장관이 서부 지역, 러시아 서부 지역이면 러시아 전체지 뭐. 동부에 뭐가 있어? 시베리아밖에 더 있어요. 우랄 넘어가 버리면. 서부 지역에 혁명가들이 뭐 90%가 유태인이라 그랬는데 그건 맞는 소리죠. 러시아 서부 지역에 국경선을 거가지고요, 1791년서부터 러시아 안으로 들어오지 말라 그랬다고. 유태인들을 쫓아내버렸어. 그래갖고 그 러시아 서부 지역, 폴란드, 벨라루스, 리투아니아, 몰도바, 라트비아, 우크라이나, 크리미아, 오데사, 되게 중요하죠. 이런데 그 5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있었고,
러시아가 1900년대 초에 러일 전쟁으로 흔들리니까 너도 나도 다 혁명가가 돼가지고 혁명가 인척하면서 슈테틀 지역이라 그래요. 이 지역을 러시아 혁명가로 그 자질구레한 혁명가들을 준동을 하기 시작했다고 이쪽 사람들이. 그래서 그 당시 혁명가들 사이에서는 거의 유대인 천국이었고, 그 유대인들은 그 러시아에 입국하지 못했던 오랫동안 그 슈테틀 지역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있었고, 500만 명이나 있었고, 대부분 다 가난했고, 그러니까 혁명 사상이 더 뿌리가 깊었겠고, 또 유럽 유대인 인구 40%가 바로 거기 살았단 말이에요. 폴란드, 벨라루스, 리투아니아, 몰도바, 라트비아, 우크라이나, 크리미아. 두 번째, 이 유대인들이 혁명 활동을 하면서 선비처럼 행동했을 것 같아요? 선비처럼 행동했을 것 같냐고요. 여기저기 돈 받고 이중 간첩이 무지막지하게 많았습니다. 사회주의 혁명당에서도 돈 주지 않으면 활동을 안 했어요. 혁명가들은 선비가 아닙니다. 지나온 역사를 보세요. 유럽의 68혁명 주변에 있었던 그 혁명가들, 혁명가라고 불렸던, 스스로 자칭했던 학생운동가들, 한국의 학생운동가들, 미국의 학생운동가들, 죄다 여기저기서 이상한 네트워크 속에 다 들어가 있어갖고 다수의 그 순진한 청년들을 다 인생을 다 조져버렸잖아요. 나중에 집권해갖고 지네가 지금 하고 있는 꼴 좀 보세요. 무슨 짓을 하나. 68혁명 애새끼들은 다 유럽 통합한다 그래갖고 시장을 유럽을 통합시킨 다음에 시장을 다 미국 월가로 넘겨버렸지. 그게 바로 혁명가라고 했던 새끼들이 했던 짓이고. 뭐 한국은 안 그래요? 386들? 거지도 이런 거지 새끼들이 없는 거죠. 죄송합니다. 괜히 또. 자, 첫째. 유대인들이 사회주의 혁명당 주변으로 무지막지하게 몰려들었다. 두 번째, 이들은 돈을 받았다. 이중간첩으로도 활동을 많이 했다. 세 번째, 부르주아 혁명 같은 거 필요 없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러시아는 농민들이 살고 노동자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분은 개 헛소리를 하고 앉아있어. 1860년대부터 러시아의 산업화가 얼마나 많이 진행이 됐는데 무슨 러시아의 농민밖에 없으니까 농민혁명을 일으켜갖고 저기 또 노동자들은 배제하자고? 이게 무슨 개소리야, 개소리가. 이 얘기는 좀 깊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원래가 이제 노동자 중심으로 혁명 일으키자 그랬잖아요. 근데 러시아를 보니까 노동자가 별로 없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농민들 중심으로 혁명을 일으키겠다는 거야. 그러나 1880, 1890, 1900년대, 1910년대까지 러시아의 산업화는 엄청났어요. 1880년부터 1900년대까지 산업 생산량이 7배가 늘어났다고. 러시아가. 제정 러시아가 그렇게 웃기는 나라인 줄 알아요? 노동자들 엄청나게 많았어요. 소비에트는 몰려들고 있었고. 근데 무슨 노동자가 없어갖고 노동자 혁명을 못하겠다는 거야. 그게 아니죠. 노동자 혁명을 하게 되면은 당들이 다 찢어질 것이고 지네 혼자서 못해먹는다고. 그러니까 순진한 농민들을 이끌고 가가지고 로마노프 왕조를 무너뜨려갖고 로마노프 왕조 거기서 권력을 잡겠다는 거잖아요. 어디서부터 말도 안 되는 이론을 끌고 와. 레닌, 부하린, 트로츠키 이런 것들이. 지네가 모택동이야? 모택동이라면 그런 말 할 수 있죠. 말 그대로 중국은 산업화가 덜 돼 있었기 때문에 농민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농민 중심으로 그걸 해야 되겠다. 러시아는 안 그랬다고. 반면 물론 러시아의 혁명 전통이 인본주의예요. 농본주의라고. 농민 중심이에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데카브리스트나 알렉산더 헤르첸부터 기본적으로 러시아의 혁명은 농민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걸 그래 따랐다고 볼 수도 있지만 실은 그렇지는 않았다고요. 사정이 바뀌었다고. 데카브리스트라든가 이런 그 헤르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건 18세기 19세기 초 1850년 이전에 혁명 이론을 만든 사람들이고 1860년 이후에 러시아의 산업 형태는 900년 이르기까지 산업 생산량이 700배가 늘어나 있었다고. 왜 노동자가 없어? 노동자가 없기는. 나중에 노동자 다 활용해놓고.
아무튼 얘기가 좀 딴 데로 흘렀는데 거짓말이라 그 말이에요. 사회주의 혁명당이 갖고 있었던 그 이념 체계가 자체가 잘못되어 있었고, 예. 근데 그 목적은 뭐냐면 유대인들의 독특한 정신 상태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예? 쓸데없는 단계별 어떤 뭐 혁명 같은 거 하지 말고 그 로마노프 왕조만 그냥 깨버리면 돼.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의회도 필요 없고 입헌군주제, 의회, 공화국 다 필요 없고 로마노프 왕조만 깨트리면 된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왜? 로마노프 왕조가 돈이 되게 굉장히 많았거든. 그 당시 90억 달러를 갖고 있었어요. 현 시세 1,800억 달러인데요. 지금 2020년 기준 빌 게이츠보다 800억 달러가 더 많았어. 다시 말해서 로마노프 왕조의 재산은 전 세계 최고의 부자였단 말이에요. 이 재산을 노리지 않는 슈테틀 유태인들은 없었어요. 다 저 러시아 왕실만 무너뜨리면 왕실 재산은 다 우리 거라 그랬다고. 예? 그 눈앞에 있는 돈 때문에 움직인 거예요. 그게 1789년 기억 안 나세요? 1789년 프랑스 혁명 때 까미 데물랑이 그 파리 시민들을 모아놓고 뭐라 그랬어? 카페 왕조만 무너뜨리면 저 왕조가 갖고 있는 재산 우리가 다 1인당 다 하나씩 다 나눠 먹어도 우린 부자가 된다 그랬다고. 지난 혁명이라는 게 그렇게 더러운 거예요. 무슨 선비적인 혁명이 있어. 그러니까 순진하게 살지 말라는 거란 말입니다. 게다가 죄다 간첩들이야. 여기저기 다 다리 걸쳐놓고. 그래서 무조건 러시아의 그 테러를 저지르게 된단 말이에요. 이 사회주의 혁명당이라고 하는 것들이 무조건 러시아를 흔들어 놔야 돼. 근데 그 뒤에 네트워크가 누가 있냐고. 밀러팀과 쉬프팀이 프리메이슨을 움직이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프리메이슨에 대한 더 자세한 얘기는 1차 세계대전 때 말씀드릴게요. 구석구석. 이 프리메이슨 조직이 러시아까지도 연결됐고 그 조직을 밀러팀과 쉬프팀이 움직였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복잡하게 러시아 그 혁명 이전의 상황이 있었나 볼까요? 비밀 경찰국 오크라나라 그러죠. 오크라나에 아주 되게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아브노 아제프라고 있어요. 생긴 것도 되게 이상하게 생기고 술도 되게 잘 마시고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의 사회주의 혁명당 또 굉장히 또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다시 말해서 상상을 해보시라니까. 러시아 제국을 무너뜨리겠다는 사회주의 혁명당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동시에 그 러시아 제국 비밀경찰국, 다시 말해서 사회혁명당을 때려잡겠다고 하는 그 비밀경찰국의 직원이란 말이에요. 그래갖고 사회주의 혁명당에다가 비밀경찰국 정보 갖다 주고 사회주의 혁명당 정보를 비밀경찰국에 갖다 준다고. 그럼 비밀경찰국에서는 이제 아제프한테 물어보죠. 이 정보 어디서 났어? 내가 사회주의 혁명당에 그 사람 하나 심었지. 그럼 사회주의 혁명당 가서 비밀경찰국 정보 줄 때는 야, 이 중요한 정보 어디서 났니? 내가 비밀경찰국에 사람 하나 심었어. 정보원. 사람 이름이 라스킨이야. 약간 러스킨 생각나죠? 러스킨이 영국 최초의 비밀단체 만든 사람이잖아. 영국 근대 영국 최초의 비밀단체를 만든 예술사학자잖아요. 응? 그 밑에서 로제티가 키워지고 로제티 가문이 키워지고 마이클 로제티, 가브리엘 로제티가 키워져가지고 로제티가 그 비밀단체를 이끌잖아요. 또 영국에서 런던에서 또 걔가 키운 게 누구냐면 레온 졸고츠잖아요. 로제티 가문이 키운 사람이 레온 졸고츠 아나키스트잖아요. 그의 친구는 엠마 골드만이고 레온 졸고츠가 1901년 미국 맥킬리 대통령을 암살시켜버리죠. 근데 라스킨이야. 이름이 뭔가 분명히 연관이 있다고요. 근데 증거는 없습니다. 정황 증거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월급을 우크라이나에서 500 루블에서 1000 루블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보통 노동자 월급이 20 루블이었어요. 20 루블도 채 안 됐어요. 그리고 저기 사회주의 혁명당 활동비하고 성과급까지 양쪽이 다 챙긴 거야. 이게 매국노야 간첩이야. 에?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러시아에. 에?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주요 성과는 뭐냐면 아까 그 이상한 그 자기 자신도 이상한 플레이비의 내무부 장관을 암살했죠. 왜? 러시아 혁명을 하지 않고 유대인들의 힘을 분산시켜서 안 되겠단 말이야. 저 새끼 죽여야 되겠다 해서 플레이비에 죽인 거죠. 도지사도 암살했고요. 나중에
그 혁명 지도자 가펑도 암살합니다. 저기 화면에 잘못 나와 있습니다. 저 1917년 2월이 아니라 1905년 1월 혁명이죠. 그 가펑 신부를 1906년에 살해해 버리는데 끈으로 목을 졸라 죽여버렸어요. 이 아제프가. 아제프하고 이제 뭐 다른 사람 또 친구가 또 있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그 가펑 신부를 왜 살해했을까?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러시아 혁명에 반대가 된다고 생각했다고. 개혁을 하지만 안 돼요. 개혁하면 안 된다고 봤다고. 또 뭐 스톨리핀 암살범 뭐 보그로프라고 또 있어요. 러시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디미트리 보그로프. 스톨리핀 총리를 암살했죠. 이놈도 사회주의 혁명당에 있었는 동시에 우크라이나에 있었어. 비밀경찰. 양쪽을 다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늬만 혁명가고 무늬만 비밀경찰이지 양쪽을 다 배신하면서 살아갔단 말이에요. 이 안에 독일 정보부라든가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뭐 영국 저 간첩들 뭐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었겠습니까? 움직이기 쉬웠죠. 게다가 겉으로 또 굉장히 그 공개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게 러시아가 말이에요. 이 1800년대 말 1900년대 초가 되면 그 러시아의 그 왕정의 이념이 다 거의 무너져 가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자기 혼자 욕심만 차린 거예요. 응? 러시아로 들어왔던 사회주의 혁명당 안으로 들어왔던 그 많은 다이나마이트, 권총, 여권, 자금 이게 다 프랑스, 스위스, 영국의 밀러팀에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거 이제 프리메이슨 조직에서 이제 흘러 들어와요. 응? 하나하나 프리메이슨도 비밀이고, 사회주의 혁명당도 비밀 조직이고, 비밀 경찰도 비밀 조직인데, 이걸 증명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죠. 이 세 비밀 조직을 어떻게 다 증명을 해. 그러나, 그 돈 어디서 났는 거 보면 되거든요. 사회주의 혁명당 누가 이끌었냐고, 그 돈 어디서 왔냐고. 프랑스하고 스위스 넘어온 건 확실하고. 그래서 강력반 수사하듯이 수사하고 들어가야 돼요. 이 워낙에 영국, 러시아 황실, 내각, 비밀경찰, 사회주의 혁명당, 스위스에 엉덩이 깔고 앉아있었던 레닌, 또 그 옆에 또 바젤, 베른 이쪽에 또 미국 대사관이 있었죠. 프랑스는 프리메이슨 본부가 있었고, 이게 다 복잡하게 엮여 있었단 말이에요. 간단한 예를 들어볼까요? 어떻게 그 정보가 흘러가고 어떻게 그 정보가 가는지. 1차 세계대전 때 1915년 1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지 한 반년 이상 지났을 때 연합군이라 그래갖고 러시아 군대 안에 영국군이 같이 합세를 했단 말이에요. 그 합세한 그 군대를 갖다가 스타브카라고 하는데 그 사령관이 존 헨버리 윌리엄스야. 이 사람이 바로 이제 러시아 비밀 경찰하고도 컨택을 갖고 있었고 황제한테도 직통전화를 갖고 있었다고요. 모든 정보가 다 영국 국방부 장관으로 넘어가면 그 국방부 장관 키치너는 또 에스키스 수상한테 또 그 정보를 넘겨주죠. 그러면 이 수상은 당연히 에드워드 그레이, 밀러 팀의 아주 핵심적인 꼭두각시 에드워드 그레이한테 넘어간다고, 외교부 장관. 그러면 이제 MI6 같은 이제 조직을 움직이는 거예요. 간단한 예가 뭐냐면 1915년 그 8월 30일 날, 1915년 8월 30일 날 그 존 헨버리 윌리엄스가 키치너 영국 국방부 장관한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니콜라이 2세가 자기가 직접 러시아 총사령관을 맡아갖고 전장으로 나갈 거랍니다 라고 하는 편지를 보내요. 그게 언제냐? 1915년 8월 30일이에요. 그로부터 6일 후 니콜라이 2세가 총사령관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6일 후 내가 이제부터 총사령관을 맡을 테니까 당신은 총사령관에서 물러나시오. 그래갖고 1915년 9월 5일 날 총사령관을 맡아갖고 전쟁으로 떠나게 돼요. 다시 정보가 텅텅 비는 거죠. 밀러 팀이 이 정보를 딱 받고 9월 달 바로 러시아 정부 공작에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정보가 흘러간다니까요. 이거 비밀스러운 것도 아니죠. 되게 윗대가리에서 이렇게 돌아다녔던 정보란 말이에요. 근데 영국의 정보부가 러시아 정부보다 니콜라이 2세가 총사령관을 맡게 된다는 정보를 6일 일찍 알았다고. 이랬어요, 러시아가. 그걸 밀려팀이 탁 낚아채죠. 에드워드 그레이가. 그래서 그 일을 진행하는 겁니다. 이제 혁명을 강화시키면 되겠구나. 이 혁명을 막아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라스푸틴이었어요. 이건 좀 더 세상사 참 재밌습니다. 예. 이렇게 정보가 흘러갔으니까 다른 나라 정보들은 또 얼마나 삐쭉삐쭉 다 여기저기 다 흩어졌겠냐고요. 얼마나 많은 정보가 거의 실시간으로 전보 쳐가지고 미국 월가의 시프팀으로 넘어가고 밀러팀으로 넘어갔겠냐고요. 러시아가 밑에 구멍이 뻥뻥 뚫려 있었는데 이 구멍이 뻥뻥 뚫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국정 운영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 갖고 러시아 정치인들이 애국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죄다 매국노였어요. 매국노. 그러니까 구멍이 뚫리는 겁니다. 만약 한국의 모든 정보가 미국으로 넘어간다든가 이렇게 되면 일본으로 넘어갔다면 그거는 한국 정치했던 놈들이 매국노를 해서 그래요. 간단합니다. 역사는 간단하게 만들어줘요. 현실을. 왜? 반복되거든. 그런 일들이. 1904년부터 계속적으로 유대인 내란이 벌어집니다. 반란이 계속적으로 벌어지죠. 왜? 1905년에도 계속 벌어져요. 가퐁 신부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 러시아 정교회 신부님이죠. 이 신부님이 1905년 1월 22일 15만의 군중을 끌고 겨울공전으로 향합니다. 자기 가슴속에는 뭘 갖고 있냐면 청원서를 갖고 있어. 니콜라이 2세한테 청원서를 갖고 있어. 누구나 이 청원서는 들어줄 수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 비태 총리도 다 들어주려고 그랬어. 노동자 8시간 노동하라. 노동조합 설립해다오. 의료 지원해다오. 보통선거해다오. 폐연 집회 결사 출판의 자유 허락해다오. 러일 전쟁을 중지해다오. 이런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러시아 정부가 언제나 허락할 수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숨길 것도 없어요. 그래서 가펑이 비밀경찰 찾아가서 우리 러시아 짜르한테 이 내용을 전달하려고 하니까 뭐 진압을 한다든가 그러지 마라. 우리는 평화롭게 시위하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짜르 초상화까지 들고 갔잖아. 평화롭게. 근데 짜르가 이 멍청한 놈이 뭐라 그랬냐면 궁을 버리고 약간 도망을 치는 척 하면서 일이 좀 더 커지면 유사시에는 발포를 해라 그랬단 말이야. 발포했어요. 그래서 150명이 죽었죠. 그게 피해 일요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1905년 피해 일요일. 러시아 혁명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1000명 죽었다가 뻥을 치지만 공식적으로 150명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 자리에서 백성의 아버지로서의 그 차르 이미지가 곤두박질 쳤다는 소리고 차르의 신뢰가 깨졌다는 거예요. 니콜라이 2세는 나중에 좀 후회는 했지만 이 멍청하게 계속 이런 일을 벌여요. 10월 총파업도 벌어지고 막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1905년 10월 국회를 만들게 되죠. 두마라 그래서 러시아 말로 두마라 그래요. 국회가 최초로 만들어지고 입헌군주제가 들어서고 서유럽식 민주정을 시행하겠다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10월 선언이라고 하는 건데 6.29 선언 뭐 이런 거 한국 같으면 그런 거랑 보면 돼요. 이러면 어느 정도는 이제 러시아에서 이제 많은 일을 처리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사회주의 혁명당은 이걸 원한 게 아니었어요. 러시아의 민주화라든가 이런 무슨 뭐 의회라든가 노동조합이라든가 이런 걸 원한 게 아니야. 이 유대인들이 주로 모인 사회주의 혁명당, 특히나 사회주의 혁명당의 전위부대인 사회주의 SR 컴배터 오르가니제이션 사회주의 혁명당 전투부대는 그런 걸 원하지 않았어요. 무조건 깨부숴야 된단 말이야.
무조건 깨부숴야 돼. 그래서 1905년 1월 달부터 계속적으로 그 민중봉기에 앞장을 섰고, 또 민중들의 의견을 대변했고, 또 비밀경찰이라든가 정부 인사와 만나갖고 서로 협상하면서 이 러시아를 어떻게 민주화시켜 나갈까라고 이렇게 운동을 했던 가퐁 신부를 목 졸라 죽여버렸잖아요. 자기네들 목적이 안 맞거든, 이 사람이. 게다가 유대인도 아니야. 자, 하나씩 따져보죠. 아까 그 제일 처음 나왔던 그 플레이의 내무부 장관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회주의 혁명당 그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그 유대인들을 어떻게 달래주면 좋을까 그래갖고 세오도르 헤르체를 만나요. 그 세계 유대인 단체 그 대표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원한다면 우리가 지지해 줄 것이고 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서 만나고 나서 죽여버렸어요. 지금 중요한 건 이스라엘이 중요한 게 아니야, 유대인들한테는. 응? 그리고 또 유대단체 또 합법적인 활동을 해주겠다. 아, 싫은 거야. 불법적으로 하는 게 더 나아요. 폭력 써야 되니까. 그게 사회주의 혁명당의 그 기본적인 노선이었단 말이에요. 무조건 폭력을 행사해야 돼. 그래서 플레이베는 1904년 6월 28일 날 살해돼요. 아제프한테. 그리고 사회주의 혁명당원들한테 테러당했고 살해됩니다. 뭔가 러시아의 민주화와 그 협상을 통한 개혁을 얘기하려고 그러면 무조건 죽여버리는 거야. 반동일에서 죽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1906년 가퐁도 살해해버리고요. 비밀경찰하고 만났다고, 돈 받았다고. 잘해보자고 경력금 준 거고, 또 가퐁으로서는 또 다른 생각도 좀 있었겠죠. 아무튼 죽였다. 그리고 1905년 그 이펑군주제 혁명이라고 지금 저 역사가 기록하는 세르게이 비테가 만들어요. 비테 총리가 그걸 강력하게 주장을 해갖고 짜리한테 인증을 받아내잖아요. 그리고 헌법을 만들고 이펑군주제 기틀을 잡았단 말이에요. 러시아 노동자들의 그 노동 현황이 되게 안 좋으니까 노동자 복지를 위해서 힘을 쓰려고 그랬고, 해외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전쟁을 막으려고 했고요. 농민 문제를 국정의 최우선으로 놨고요. 러시아의 교역을 위해서 독일이 건설하고 있었던 그 중동과 함부르크 라인, 그걸 바그다드 라인이라고 그러는데, 그 라인과 북쪽의 시베리아 라인을 연관시키면은 교역이 더 활발해지겠다 그래갖고 오데사로부터 우크라이나 지나가는 철도를 짜갖고 러시아의 그 가난한 농민들도 모두 그 대형 사업에 취업을 시키자, 이런 판단까지 하고 있었고, 더 나아가 이 열차가 한국까지 이어지면 저 극동아시아하고도 일본이라고 하는 좋은 곳도 있고 중국이라고 하는 좋은 곳도 있으니까 서로 그 협력하면서 무역하면 되겠다 싶어갖고 한국의 평화까지 인정을 해줬던 사람이에요. 러일 전쟁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사임시켜야죠. 네? 사임시켜야지. 귀족 지주들하고 보아야르라 그러거든요. 그 저기 러시아 그 지방 귀족들을, 저기 영국에서는 그 젠틀이라 그러잖아요. 그 귀족들이 거의가 다 친형이었어요. 다 친형이었다고. 드러내지 않은 간첩이었고 매국노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사회주의 혁명당 조니 부대하고 오크라이나 비밀경찰 왔다리 갔다는 이중 간첩들 모두 전쟁을 원했단 말이에요. 러일 전쟁도 원했고, 나중에 이제 추가적인 전쟁도 또 원합니다만은, 1차 세계는 또 원합니다만은, 이 사람들이 이제 바로 민주화를 거의 다 완성하고 하려고 했던 세르게이 비테 총리를 사임시켜버린단 말이에요. 그 플레비에는 암살시켜버리고, 입헌군지도 거부해버리고요, 의회도 거부하고요, 죄다 거부합니다. 헌법도 거부해버리고, 사회주의 혁명당 사람들이.
목적이 거기 있지 않았다니까. 밀러 팀과 쉬프 팀이 그대로 그려놓은 그림에 그대로 따라갔고 러시아 자체한테 박살을 내야 된단 말이야. 가풍도 암살시켜버리고 1906년에 길고 길어갖고 스톨리핀 총리도 1911년 9월달에 암살시켰다. 세르게이 비테 총리도 사임을 했지만 1915년에 죽거든요. 9년 후에 1915년에 만약 죽지 않았으면 암살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회주의 혁명당은 단 2년 만에 250차례 테러를 저질러갖고 총리 1명, 내무부 장관 2명, 정부 고위 관료 33명, 시장 16명, 군 장성 7명 모두 이 총과 다이너마이트를 모두 죽였단 말이에요. 그게 다 스위스와 러시아에서 들어온 또 영국에서 넘어온 무기들과 자금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고 그 돈들이 사회주의 혁명당으로도 뿌려지고 비밀 경찰국 내부에서도 돈이 뿌려졌단 말입니다. 둘 다 같이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희한한 일이죠. 네. 그래서 니콜라이 2세의 그 삼촌처럼 강경파, 모스크바 총독 알렉산드로비치처럼 강경하게 절대 왕정을 막 주장하고 이런 사람 죽였다면 상관없어요. 뭐 죽였죠. 이 사람도 죽였는데. 근데 플레비에라든가 유대인과 함께 유대인의 그 평화를 얘기하자 이랬던 사람도 자유시장 개혁하자 그랬던 세르게이 비테, 또 입헌군주 의회제 농지개혁, 러시아의 안정, 이걸 다 추구했던 스톨리핀 총리도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부르주아와 타협하지 않겠다는 거야. 사회주의 혁명당의 변명이 뭐였냐면 부르주아와 타협하지 않겠다는 건데, 아니 러시아는 농민밖에 없다며. 그럼 부르주아랑 타협하는 게 아니지. 왜냐면 노동자가 없으면 부르주아도 없는 건데 무슨 부르주아랑 타협하지 않겠다는 거야. 뭐 개소리라고 앉아있어. 1917년 2월 혁명 이후에 17년 이제 저기 무르익죠. 2월 혁명 이후에 의회에 참여했죠. 그래갖고 한 45%인가 차지했지. 의회에. 이제 지네가 권력을 잡겠다고 생각하니까 의회로 들어온 거야. 그리고 자유시장도 하겠다 그러고 스톨리핀하고 비테가 개혁하고자 했던 모든 정책을 다 사회주의 혁명당 정책으로 다 끌어안아 버렸잖아. 이런 개같은 놈들이 다 있냔 말이야. 결국은 목적이 뭐냐고. 로마노프 왕가의 자산을 강탈하기 위한 목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사회주의 혁명당 내부의 유대인들 모임 볼셰비키라고 하는 것들이. 맨셰비키들도 그런 저기 욕망은 다 갖고 있었지만 그래도 조금은 덜했지. 그래서 밀러팀 같은 경우는 밀러팀은 그 러시아의 그 장애물들은 거의 다 제거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총리 제거했지, 뭐 내무부 장관 제거했지, 뭐 다 거의 다 제거를 해버렸어요. 응? 근데 마지막 장애물이 하나 있어. 그레고리 라스푸틴이라고 있습니다. 응? 이 라스푸틴은 그 1914년 니콜라이 2세가 제1차 세계대전 참전하겠다고 막 고민하고 있을 때 절대 참전하면 안 된다고 난리를 쳤던 사람이고, 러시아 참전하게 되면 러시아는 망하고 로마노프 왕조도 무너질 것입니다. 분명히 혁명이 일어날 것입니다. 절대 참여하면 안 됩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그리고 1916년까지도 계속 니콜라이 2세한테 이 전쟁을 하지 말라고 계속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1915년, 16년 영국과 독일의 전투에서 영국이 좀 패배하고 있었다고요. 거의. 특히나 1915년이면 엄청나게 패배하고 있었고 전세가 위급한데 러시아가 발을 빼버리면 이 패전할 가능성도 있고 말이야. 이 일이 꼬인단 말이야. 응? 계속 러시아가 전쟁에 들어와야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밀러 팀이 봤을 때나 아니면 영국 정부가 보기에도 이 라스푸틴이 굉장히 그 왕실에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었는데 이거 가만 놔둬야 되겠어? 죽여야죠. 예? 죽여야지. 이 라스푸틴에 대한 역사를 말이에요. 이 영국하고 미국 역사학자들이 개인사로 계속 돌려놔. 성기가 워낙 커가지고, 물론 컸어요. 커가지고 뭐 여자 몸에 반밖에 안 들어갔다는데 뭐,
뭐 그따위 식으로 얘기를 풀어놔요. 그래갖고 왕실에 가서 뭐 여자들만 건드리고 막 그랬다는 등 이따위 식으로만 역사를 적어놓는다고. 이 사람이 얼마나 그 로마노프 왕조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라스푸틴을 죽였느냐? 이 막강한 사람을, 이 기도 굉장히 센 사람이고, 예? 말술을 마셔도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었고, 무섭다고, 겉으로 보면. 밀러 팀이 움직이죠. 밀러 팀의 그 멤버가 누구야? 아더 발푸어잖아요. 외무부 장관이었어요. 1916년에 외무부 장관. 외무부 장관이 밀러 팀의 그 행동대장이었단 말이에요. 아더 발푸어. 아더 발푸어라고 들어보셨죠? 발푸어 선언이라고 1917년 그 팔레스타인을 영국이 지지를 해준다. 이스라엘 성립하는데 지지를 해준다라고 하는 그 선언을 한 사람이에요. 발푸어. 아더 발푸어. 그러나 그 선언문을 누가 썼느냐? 알프레드 밀러가 직접 썼어요. 그리고 그 선언문을 건너준 것 뿐이에요. 편지 한 장을. 그래서 아더 발푸어가 발푸어 선언을 하게 되죠. 그 발푸어가 MI6를 움직였잖아요. 영국의 정보부. 그 국장 스미스 커밍을 시켜가지고 자 움직여라. 그랬더니 예스 알겠습니다. 이 옥스퍼드 프리메이스 사단에 우리 옥스퍼드 사단에 밀러팀 사단 저 막바지에 오스왈드 레이너라고 있는데 이 새끼가 우리 국왕인 에드워드 7세랑 동성의 애인인데 이 자식이 옥스퍼드 출신이고 러시아 왕실에 그 유스포프하고 동창이라고 옥스퍼드 동창이라고 일을 꾸밀 수 있을 거라고. 그래갖고 둘이서 짝짝 보내서 꾸몄잖아요. 그리고 오스왈드 레이너가 직접 권총까지 펠릭스한테 갖다 줘요. 유스포프한테 갖다 줘요. 그래갖고 그 권총으로 총을 쏴서 그거 했다고. 그 일을 또 조직한 사람은 페트로그라드 MI6 지국장 사무엘 호어라고 하는 놈이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밀러 팀이, 왜냐하면 되게 중요했어요. 이 라스푸틴을 빨리 제거를 해버려야지만이 러시아 혁명을 강력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데, 라스푸틴이 살아있는 한 결코 니콜라이 2세는 전장에 가 있고 이 정부를 움직일 수가 없었다고. 응? 그래서 MI6를 움직여가지고 러시아 왕실에서 그나마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펠릭스 유스포프를 움직여서 제가 직접 총으로 쐈잖아요. 독약도 직접 먹이고. 근데도 안 죽었는데 이건 죽긴 죽었죠. 응. 그래서 이 러시아라고 하는 것이 말입니다. 윗대가리에 있든 밑대가리에 있든 간에 러시아라는 게 유대인 천국이라기보다는 매국노 천국이었어요. 자기가 하는 짓이 매국노 짓인지도 몰랐다고. 어떤 것이 애국이고 어떤 것이 매국인지 알고 있던 사람은 중에 하나가 라스푸틴이었어요. 라스푸틴이 1916년 말에 러시아 황실 자문관으로 일을 했다고 니콜라이 2세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전하, 제가 새해 오기 전에 죽을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친형 간첩, 매국노, 보아야르 귀족들에게 살해를 당할 것 같은데, 제가 죽게 되면 앞으로 25년 동안 러시아는 피바다가 될 것이고, 러시아 민중들은 서로가 서로를 해할 것이고, 그리고 제가 죽고 나서 2년 내에 전하의 가족은 모두 몰살당할 것입니다. 그랬거든요. 이 편지가 1916년이고요. 로마노프 왕조가 모두 몰살당한 게 1918년이란 말이야. 정확하네. 이 사람이 예언한 건가? 아니에요. 예언한 게 아니라 사회주의 혁명당과 우크라이나의 움직임, 밀러팀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다 꿰뚫고 있었어요. 이 라스푸틴이. 그래서 혁명은 분명히 일어날 것이고 로마노프 왕가는 무너질 것이고, (2년) 내에
로마노프 왕가 가족을 몰살시켜야지만이 공화국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응? 이놈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이거다. 라고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25년 동안 걸쳐 3번에 걸쳐서 러시아 국민이 몰살당할 것이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예언스럽죠. 예언스럽긴 예언스러운데 뭐 몰살은 몰살이죠. 그죠? 3번이 아니라 2번 정도인 것 같은데. 그래서 아무튼 이런 편지를 남기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에 남은 마지막 애국자? 애국자 라스푸틴이 직관 굉장히 강한 사람이 결국 죽게 되고요. 자, 여기서 플레비에 내무부 장관, 세르게이 비테, 스탈리핀 총리, 또 게오리 가퐁 신부, 라스푸틴까지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죠? 첫째, 러일 전쟁을 반대했다는 거예요. 러일 전쟁은 결코 러시아를 약화시킬 것이다. 서쪽에서 혁명을 일으키게 할 것이다. 두 번째, 제1차 세계대전 참전하는 즉시 러시아는 망할 것이다. 세 번째, 러시아 자체의 개혁이 꼭 필요하다. 그래야지만이 혁명이 오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외쳤다는 사람이죠. 이렇게 외쳤다는 공통점이 있단 말이에요. 이 반대, 다시 말해서 영국의 밀러팀하고 미국 시프팀에 반대되는 생각만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죽여야지.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죽을 수 있었던 것은 러시아 정치계, 군사계가 이미 부패해 있었고요. 자기가 하는 짓이 매국인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였고요. 혁명하겠다는 놈들 죄다 간첩이었고요. 돈 받으려고 그랬고요. 딴 목적을 갖고 있었고요. 겉으로 내세우는 거, 농본주의, 소비에트 자치주의 다 거짓말이었다는 소리고, 지금도 똑같잖아. 평등, 인권, 자유, 건강, 위생, 당신 보호를 외치면서 뒤에서 지욕심 다 챙기면서 위에서 시키는 그대로 딱딱딱 다 외워가지고 매국 노릇을 지금 내내버리고 있잖아요. 딴 나라 얘들 거 없어요. 한국이 그래요 지금. 대통령 후보도 마찬가지고요. 한국이 주권 뺏기지 않았다면 이렇게 행동할 수가 없어요. 이 정부가. 이렇게 WHO며 다보스 포럼이며 이렇게 잘 쫄쫄쫄쫄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러시아도 그 당시 그랬어요. 근데 러시아에서는 그나마 세르게이 비테라든가 스톨리핀 총리라든가 가퐁 신부라든가 라스푸틴 정도는 그래도 있었는데 한국에는 누가 있을까? 이런 사람이. 골치가 아프네요. 없죠. 자, 다음 회에는 로스차일드가 어떻게 러시아 땅에서 발을 뺐는가, 혁명을 위하여. 왜냐, 혁명 벌어지면 이제 다시 발 빼야 되거든. 그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호에서 뵙겠습니다.